한 노련한 등반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강한 사람조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뱃손으로 홀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침묵. 무전 연락도, 팀도, 지원도 없이 오직 한 남자와 지구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상을 향한 길목, 거의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더욱 적은 좁고 바위투성이인 동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2006년 3월의 쌀쌀한 아침, 린다 샤프는 34살의 아들 데이비드가 낡은 더플백에 마지막 장비를 챙겨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좁은 요크셔의 부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데이비드의 눈은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는 세계 최고봉으로 자신의 꿈을 실어 나를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거기 위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등반가들이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 말은 평생 그녀를 괴롭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평범한 스릴 추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에서 1급 우등으로 졸업한 뛰어난 기계공학자였던 그는 방위 산업체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기라고 여길 만한 일, 즉 에베레스트의 험준한 북동릉 단독 등반과 맞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전의 두 번의 시도는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2003년에는 동상으로 발가락 몇 개를 잃었고 2004년에는 정상이 손에 닿을 듯한 순간에 몸이 그를 배신하여 28,000피트에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34대 데이비드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도전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9월부터 시작될 교사직을 확보해 두었는데 이번 마지막 탐험이 끝나면 정착하겠다는 걱정하는 부모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체계적인 남자를 산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도록 몰아붙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학 시절 등산 동아리에 처음 가입하여 희박한 공기에 적응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집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충분한 결의만 있다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픈 욕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데이비드의 비행기가 네팔을 향해 히드로 공항을 이륙할 때 그는 등반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논란 중 하나를 촉발할 결정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혼자 등반할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도 팀도 없이 오직 그와 산, 그리고 정상에 도달하려는 그의 완고한 의지뿐이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곧 42명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정이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등반 정신 그 자체를 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06년 5월 초,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긴장된 에너지로 붐볐습니다. 전 세계의 등반가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보고서를 연구하며 정상 공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조용히 자신감에 차 있던 데이비드 샤프도 있었습니다. 동료 등반가들은 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가이드가 동반된 고객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산에 속한 남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시안 트레킹, 에이전 트레킹으로부터 소위 기본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허가증, 교통편,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만을 의미했습니다. 가이드도, 팀 리더도,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완전한 원정 지원을 위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로 등반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며 닥쳐올 모든 것을 혼자 맞서려 했습니다. 자신의 원정대를 이끌던 숙련된 가이드이자 친구인 제이미 맥기니스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가이드 팀에 할인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더 안전할 거야에 맥기니스가 설득했지만 데이비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진정성 있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를 아는 베테랑 등반가들을 걱정하게 만든 데이비드의 접근 방식에는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충용 산소통을 단 2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26,000피트, 약 8,000m 이상의 데스존에서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양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무전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원정대장은 데이비드가 체계적으로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어리석거나 둘 중 하나야. 날이 갈수록 데이비드는 몇 차례의 고소 적응 등반을 했고 그의 몸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희박한 공기에 적응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그의 힘과 꾸준한 속도, 조용한 결의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그의 등반이 단순히 정상에 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기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5월 13일, 기상 조건은 유망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늦은 저녁 조용히 전진 베이스 캠프를 떠나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등반 중 하나가 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계획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북동릉을 향해 갔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지속 불가능한 지대인 28,000피트, 약 8,500m 어딘가에서 데이비드 샤프는 산이 결이나 준비, 혹은 꿈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막 발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42명의 등반가들은 세계 최고봉에서 영광을 좇는 진정한 대가를 드러낼 시험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 마크 우드워드의 헤드램프가 27,760피트, 약 8,460m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히말라얀 익스피리언스, 원정대의 수석 가이드로서 그는 의족으로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중 절단 장애인 마크 잉글리스를 포함한 여러 고객들을 에베레스트 북동릉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드워드는 이 구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등반가들에게 음산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작은 바위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96년에 사망한 인도 등반가에 얼어붙은 시신이 영원히 앉아 있었고 그의 녹색 부츠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등반가들은 그를 그린 부츠라고 불렀고 그의 존재는 산의 치명적인 본성을 상기시키는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드워드가 동굴에 접근했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헤드램프 불빛은 바위 쉼터에서 튀어나온 한 쌍이 아닌 두 쌍의 부츠를 비추었습니다. 저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가 자신의 팀에 소리쳤습니다. 안전 로프에 클립을 건 팀 앞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똑바로 앉아있는 빨간 부츠를 신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친 속눈썹에는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도 제대로 된 장갑도 없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얕았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보였습니다.
원정대를 촬영하던 디스커버리 채널의 카메라맨 마크 웨투는 그 인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요. 움직여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드워드는 평생 그를 괴롭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의 28,000피트, 약 8,500m에서 멈춘다는 것은 자신의 팀 전체의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체온성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친구로군. 우드워드는 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들은 로프에서 클립을 풀고 움직이지 않는 인물을 조심스럽게 돌아 정상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빨간 부츠의 남자는 데이비드 샤프였고 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20분 후 터키 등반가 팀이 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셰르파 가이드는 앉아있는 인물에게 일어나 움직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을 들어 그들을 보내는 신호를 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나중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었던 걸까요? 5월 15일 새벽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등반가들이 그 바위 동굴을 지나게 될 것이고 각자 같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비드 샤프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오전 5시 50분, 레바논 등반가 막심 샤야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하여 자국민 최초로 세계의 정상에 서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29,032피트, 약 8,848m에서의 일출은 장관이었고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는 황금빛 빛의 아치가 펼쳐졌으며 지구의 곡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샤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산하던 중 4시간 후 샤야와 그의 젊은 셰르파 가이드 도르지는 그린 부츠가 누워있는 바위 동굴에 접근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그들은 다른 등반가들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두 번째 인물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고 격렬하게 떨고 있었으며 통제할 수 없이 이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는 동상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뺨과 입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얼어붙은 손에 얇은 양모 장갑만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보호하듯 웅크리고 있었고 옆에는 빈 산소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샤야는 즉시 베이스 캠프에 있는 원정대장 러셀 브라이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러셀, 여기 위에서 문제가 생겼어. 심각한 상태에 빠진 등반가가 있어 거의 1시간 동안 샤야와 도르지는 죽어가는 남자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산소를 공급하려 했지만 그의 시스템은 너무 손상되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 배낭을 뒤져 원정 정보를 찾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다른 등반가들이 무전기 주위에 모여 샤야의 점점 더 절박해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남자가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맥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브라이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산소가 바닥나고 있어? 내려와야 해. 그 결정은 샤야를 고문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로서 그는 다른 인간을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28,000피트, 약 8,500m에서 머무는 것은 그들 둘 모두에게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샤야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남자 옆에 서서 프랑스어로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르 페르. 기도가 끝나자 샤야는 성호를 긋고 돌아섰고 눈물이 뺨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남자를 홀로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그가 했던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샤프는 혼자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등반가들이 하산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남자는 아직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페르바타시가 바위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헬멧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아래 베이스 캠프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셰르파였던 그는 경력 동안 수많은 구조에 참여했으며 빨간 부츠를 신은 인물에게서 무언가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떨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몸이 아직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타시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입니다. 저는 아시안 트레킹 소속이고 그저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 말은 등반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산의 잔인함에 희생된 또 다른 익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신원, 그리고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아직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구조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시와 다른 셰르파들은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산소를 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며 얼어붙은 그의 사지를 따뜻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몸은 18시간 이상 악천후와 싸워왔습니다. 그의 근육은 반응하지 않았고 협응력은 사라졌으며 중심 체온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조 시도는 28,000피트, 약 8,500m의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강한 셰르파들조차 겨우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자를 아래의 험준한 구간으로 옮기려면 대규모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수십 명의 다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더 따뜻한 햇빛 속으로 옮기려 20분간 노력한 후 셰르파들은 하산을 계속하기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지만 에베레스트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베이스 캠프에서는 원정대장들이 고지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대한 단편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등반가들은 조난당한 러시아인을 보았다고 보고했고 다른 이들은 신원 미상의 아시안 트레킹 소속 고객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데이비드가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에도 구조를 조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전 원정에서 데이비드의 친구이자 등반 파트너였던 데이브 와스는 실종된 친구를 걱정하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타시가 마침내 데이비드의 여권을 보여주고 신원을 확인해 주었을 때 와스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는 헬리콥터 비용을 지불하고 구조팀을 조직하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구조의 창은 에베레스트만이 줄 수 있는 잔인한 종결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숫자는 등반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를 점화시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2명의 등반가가 데이비드 샤프의 마지막 18시간 동안 그를 지나쳤습니다. 42번의 구조 기회, 42번의 다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순간들. 일부 등반가들은 나중에 데이비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으며
산의 무자비함에 희생된 또 다른 얼어붙은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보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고 믿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몇몇은 돕고자 했으나 자신의 생존 본능에 의해 물러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통렬한 폭로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몰랐지만 셰르파들이 착용한 헬멧 카메라는 베이스캠프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고 프로듀서들은 그곳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데이비드가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말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등반계의 냉담한 무관심에 대한 비난을 부채질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중 절단 장애인 등반가인 마크 잉글리스는 특히 비판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팀이 등반 중에 데이비드에 대해 무전을 보냈고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정대장 러셀 브라이스는 그러한 통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무전 기록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잉글리스는 나중에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며 고도로 인한 혼란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할 뿐, 조난당한 다른 사람에게는 빌어먹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한 태도 전체가 다소 끔찍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힐러리의 말은 현대 등반의 윤리 자체에 도전했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상의 영광을 좇는 것이 정말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졌는가? 에베레스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장소가 되었는가? 등반계는 격렬한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등반가들의 행동을 옹호하며 28,000피트, 약 8,500m에서 멈추는 것은 구조자들에게도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등반의 도덕률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반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샤프의 어머니 린다였습니다. 요크셔의 조용한 마을 기즈버러에서 린다 샤프는 부엌에 앉아 아들의 죽음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논란, 유기, 그리고 도덕적 실패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등반 전문가들은 데이비드가 구조될 수 있었는지 토론했고 언론 매체들은 그를 마주친 42명의 등반가들이 내린 모든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샤프의 반응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어머니와 아들 모두의 진정한 품성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구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머니의 사랑의 무게와 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지혜가 실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혼자 등반하고 최소한의 산소를 휴대하며 다른 이들이 감히 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의했던 그 조용한 결의와 마찬가지로 그 결정들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린다는 데이비드의 유품을 직접 그녀의 집으로 가져다준 러셀 브라이스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준 막심 샤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평생 괴로워할 42명의 등반가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그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으며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즉, 데이비드 샤프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사는 것보다 그의 34년 동안 더 충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등반계는 점차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그를 지나쳐간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영광과 궁극적인 대가를 모두 받아들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꿈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사망이 확인된 지 9일 후, 오스트리아 등반가 크리스티안 스탕글은 데이비드의 시신이 누워있는 바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존경의 표시로 데이비드의 빨간색과 파란색 배낭을 그의 얼굴 위에 덮어두었습니다. 스탕글은 배낭을 잠시 옮겨 친구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두고 정상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데이비드 샤프의 시신은 에베레스트에 남아있지만 2007년에 시하에서 옮겨졌습니다. 등반가들에게 음산한 이정표가 되었던 그의 빨간 부츠는 더 이상 정상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꿈과 선택, 그리고 영웅주의와 비극 사이의 가느다란 경계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치명적인 하산 전에 정상에 도달했을까요? 그 이전의 조지 멜러리처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에서 그를 보았다고 보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질문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그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혼자서 자신의 방식대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밀어붙이며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습니다. 결국 산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그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열정보다, 계산을 용기보다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어떤 꿈은 죽을 가치가 있고 어떤 산은 모든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가장 큰 비극은 누군가 꿈을 줬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좇을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결코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데이비드 샤프를 지나쳐 걸어간 42명은 영웅도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장소에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모험과 편안함을 도전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위대해질 기회와 맞바꾼 조용한 공학자 데이비드 샤프. 그는 정확히 그가 선택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한계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 남자. 결국 그것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중 일부는 왜 데이비드 샤프의 시신이 아직도 에베레스트 산에 남아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지구상의 다른 곳과 다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데이비드의 시신처럼 많은 시신들이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고 수습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방해받지 않은 채 그 비탈에 얼어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스존은 치명적입니다. 8,000m 이상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이 말 그대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등반가들조차 그 고도에서는 탈진, 저산소증, 동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누군가를 구조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신을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산에서 가장 위험한 곳 깊숙한 곳인 약 8,500m에서 사망했습니다. 둘째, 시신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에 단단히 얼어붙습니다. 쓰러진 등반가는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얼어붙은 시신을 꺼내는 데는 밧줄, 도구, 그리고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을 치명적인 능선과 거의 산소가 없는 곳을 헤쳐나가며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사망한 곳에서 그러한 노력은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신 한 구를 수습하는 데는 최대 10명의 셰르파가 필요하며 비용은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정대는 정상에 도달하고 돌아올 만큼의 산소만 겨우 가지고 다닙니다. 쓰러진 등반가를 수습하기 위해 자원을 돌리는 것은 종종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등반가들은 사망할 경우 그곳에 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이비드는 셰르파 지원 없이 단독으로 등반했습니다. 그와 함께 구조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가족은 그의 시신을 시아에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셰르파들이 그 요청을 존중하여 그를 그린 부츠 근처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지만 그는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200구가 넘는 시신이 에베레스트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많은 시신이 등반가들에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부는 음산한 이정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존중의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시신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많은 등반가들이 그들이 쓰러진 곳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얼어붙어 세계의 지붕 위에서 말입니다.